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드 왕자의 게임의 한 장면을 꿈과 같이 상징의 언어로 풀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주는 꿈, 한 주는 왕자의 게임을 다룰 계획입니다. 저희는 왕자의 게임이 현대인을 위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버트 존슨의 히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흔히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서곡 같은 것이다. 또 신화는 새 시대에 등장할 심리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지혜가 담긴 조언도 해준다. 신화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또 신화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치 물레질을 하듯 신화가 끊임없이 각자의 내면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화가 실체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심리 안에서 신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게끔 신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장면은 시즌 1의 9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리틀핑거에게 배신당하는 장면. 그 리틀핑거가 에다드 스타크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장면. 그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간의 드라마는 주로 에다드 같은 멋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웅의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었죠.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유형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리틀핑거 같은 모사꾼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넘쳐납니다.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선악의 구도가 아주 분명해지죠. 에다드는 선이 그 자체이며 정의의 사도로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드라마였다면 에다드는 어찌어찌 우여곡절을 겪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겠구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되죠. 에다드는 좋은 사람으로 칭송받을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승리는 당연한 듯이 보였죠. 그러나 왕자의 게임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에다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에다드 등 뒤에서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리틀핑거. 이 장면을 꿈장면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 볼 건데요. 뭐냐면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가져와 상징과 은유의 문법으로 해석을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는 꿈에서 만날 법한 이미지거든요. 만일 이 장면을 꿈으로 꾸었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내면에는 에다드도 존재하고 리틀핑거도 존재합니다. 에다드와 리틀핑거 모두 우리 내면에 있는 원형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으로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선과 악이 벌이는 전쟁터가 바로 여기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적 여정이란 것은 선과 악이 치르는 전쟁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강인해지기를 열망하죠. 그래서 명상을 하고 또 영성단체에 들어가고 고요함, 평정심, 평온, 평화 같은 것을 갈급해하죠. 우리 내면에서 선과 악이란 바다의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갖 어둠의 기운으로 뒤덮이죠. 그러다 그 못된 마음도 금세 물러가곤 합니다. 말하자면 에다드와 리틀핑거가 수시로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배경과 전경처럼. 현실과 마찬가지로 내면에서도 에다드로 살기만을 고집할 수도 없고 리틀핑거 같은 인물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에다드의 입장이든 리틀핑거의 입장이든 서로가 서로를 통합해내야 할 필연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한계와 연약함을 실감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에다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리틀핑거는 에다드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치스러운 측면을 가리킵니다. 에다드의 삶, 그 중심에는 명예가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에다드는 명예를 숭배합니다. 기사도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로서는 리틀핑거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리틀핑거를 상대할 때마다 그를 향한 무시와 경멸이 조금씩은 삐죽거렸죠.
에다드가 명예를 숭상하며 리틀 핑거를 하찮은 인물로 여긴 결과는 엄청난 비극으로 닥쳐오죠.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중대한 정치적 국면에서 에다드는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이었죠. 그는 끝내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에다드의 목을 겨눈 칼. 상징적 차원에서 칼은 냉철한 이성, 식별, 판단, 분리를 의미합니다. 리틀 핑거의 칼이 에다드의 목을 겨누었고 이후 에다드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목이었을까? 에다드의 목은 에다드의 신념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언제나 아주 근엄하며 진지했고 당당하고 강직했고 성실했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선의 화신 같은 존재였죠. 에다드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고서야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았죠.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 반역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딸들을 지키기 위해 리틀 핑거의 자질, 거짓말을 강제적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통합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강제당하는 시간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에다드 역시도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리틀 핑거의 속성을 살아낼 기회는 이제 영영 박탈당한 거죠. 그는 왕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반역을 꾀했노라고 거짓 고백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과 맞닥뜨렸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대극적 위치에 어떤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드 스타크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조프리가 있는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사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곳인데 거기를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리틀핑거적 속성이 더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명예나 선의보다는 내 생존을 위해서 뭘 선택할 수 있을까를 더 집중하는 사람. 그럼 제 버전에서의 저의 그림자는 제 꿈에서 등장한 어떤 그림자의 모습은 꿈에 버스에서 어떤 한 여자가 모든 사람이 향하고 있는 앞방향이 아니라 뒷방향으로 앉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서 막 화도 내고 같이 막 때리고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난 버스 안에서의 생존이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앉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되게 부당한 폭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나보다 훨씬 세 보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거에 이렇게 달려드는 선택을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당하는 상황을 그냥 혼자 감당하고 말지 나의 존중을 위해서 그렇게 확 행동을 해버렸을 때 일어나게 될 수많은 또 다른 그 피해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의 그림자는 에다드가 갖고 있던 속성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고 자신의 신념이 중요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그죠? 잠시 리틀 핑거로 와볼게요.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에다드의 대극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동반자는 음모와 술수, 거짓말과 이간질은 그의 장기이자 특기였죠. 그는 숨을 쉬듯 혹은 밥을 먹듯 거짓말을 해대는 인물입니다. 리틀 핑거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혼돈을 조장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는 혼돈을 성공을 위한 사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그 혼돈을 틈타 자신의 야망에 성큼성큼 접근해 갔죠. 에다드는 매사 당당하게 임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리틀 핑거는 몰래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리틀 핑거의 가장 큰 특성이 언제나 속삭이듯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자한테는 더했고요. 에다드의 장칼은 리틀 핑거의 단도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했던 겁니다. 리틀 핑거가 에다드 등 뒤에서 그의 목을 겨누었단 말이죠. 상징적 차원에서 등은 그림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갖는 함의는 리틀 핑거가 에다드의 그림자로 존재하였음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다드는 리틀 핑거를 심리의 어두운 요소로 남겨두는 대신 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요소에 대해 에다드처럼 대하면 그 어둠이 우리를 덮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래전에 본 다큐였는데요. 치매에 걸린 친정 어머니를 돌보는 딸이 있었어요. 딸의 눈에 어머니는 예전의 엄마이면서 또 한편 너무 낯설기도 한 거죠. 상태가 나빠지면 마구 생떼를 쓰고 화를 내서 감당이 쉽지 않은 겁니다. 딸은 속상함에 눈물을 흘려요. 딸로서는 아주 복잡한 심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화를 낸 적도 없고 욕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딸보다는 엄마에게 눈길이 가더라고. 아, 저 양반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그림자의 역습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와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속성을 억압할수록 밀려난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차 사나워지고 어느 날 그 폭풍이 접근해 오는 거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내면의 그림자적 속성 계속 억압하게 됨으로써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내가 만났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꿈 장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버스가 상징적으로 되게 집단적 속성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단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 내 감정을 막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는 항상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억눌러 왔어요. 그리고 갈등의 상황이 있으면 피했고 거기서 내 의견을 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잘 살아왔거든요. 잘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어느 집단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근데 리더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개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습대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등은 점점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내가 그거를 직면하고 내 의견을 갖고 말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다드가 목숨처럼 숭배한 것은 명예였습니다. 에다드의 칼, 그의 냉정한 이성, 식별, 판단, 분리는 명예를 수호하는 데 지나치게 앞장을 섰어요. 언제나 공평무사, 공명정대함을 위해 칼을 휘둘렀죠. 아주 훌륭한 면모가 맞죠. 그러나 리틀핑거의 속성에는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 칼은 어느 순간 힘을 확 잃었습니다. 에다드의 칼은 더 훌륭하게, 더 요긴하게 쓰여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제는 산사에게로 넘어갔죠. 에다드의 삶은 꼼수나 속임수와 대단히 멀리 있었고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그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갔죠. 또한 그로서는 약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킹스랜딩으로 향한다는 것은 운명에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림자의 부름 같은 거였죠. 그의 죽음은 어쩌면 이미 그때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킹스랜딩은 야심과 음모로 가득 찬 공간이니까요. 셀세이도 또 바리스도 올리나 할머니도 티리온도 모두 리틀핑거를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리틀핑거의 덫에 걸려들지 않았죠. 에다드는 리틀핑거가 파놓은 함정에 아주 제대로 빠졌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말하자면 에다드는 선의와 명예를 독점한 상태에 있었어요. 독점은 언제나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깨트리는 운명을 불러오니까요. 리틀핑거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그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시간과 공을 들였어야 했죠. 그런데 에다드는 리틀핑거를 경멸하면서도 가까이 두었고 그의 호의와 도움을 내치지도 않았죠. 이는 리틀핑거의 농간이 에다드에게 썩 잘 먹히고 있다는 증거. 이미 에다드의 판단 능력은 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다드는 자신이 무엇을 노출시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리틀핑거에게 마구 노출시켰죠. 리틀핑거의 음모와 모사는 계속 탄력을 받았고 그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에다드가 리틀핑거를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들였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죠. 여기에서 잠시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에서 리틀핑거 같은 인물과 어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틀 핑거의 자질을 자신 안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간교해지고 간악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 그 요소들과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화해든 소통이든 상호작용이든 통합이든 뭔가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하면 내 내면에서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 Yes.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에다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차원, 에다드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일, 그런 것이 선생님으로서는 살아내기가 힘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다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살아내고자 혹은 내 신념을 세워가고자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리틀핑거와 동일시되는 지점이 뭐냐면 리틀핑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로 부와 힘을 축적해 왔지만 그럼에도 그 방식이 정말 정정당당하고 명예로운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이제 그런 걸 견디면서 살은 건데 그 리틀핑거가 그럴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너무 약자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았던 것 같고 근데 에다드는 한 번도 저 사람이 정말 약자였던 적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을 제일 먼저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싸움에서 져본 적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에다드의 믿음. 그 에다드는 어찌됐든 자신의 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부족해요. 뭔가 부딪혀서 나를 드러내고 내 신념을 표현하고 싸웠을 때 정말 뭔가 부딪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부딪혀서 이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믿음? 그게 부족해서 물러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리틀 핑거를 향한 에다드의 경멸 이는 상대를 하찮게 보고 대우해 줄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실수였죠. 상대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 리틀 핑거는 그렇게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실제 그는 상당한 자산가였으며 어느 정도의 권력까지 쥐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에다드의 경멸을 자양분 삼아 리틀 핑거는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겨가고 있었죠. 아주 뼈아픈 역설적 진실입니다. 리틀 핑거가 한 말,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야망을 향해 가는 모든 움직임은 도박이다 인데요. 영어는 그랬어요. Every ambitious move is a gamble 이랬거든요. 그는 평생 심리적 도박쟁이로 살아온 것입니다. 에다드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에다드가 리틀 핑거를 제대로 상대하고자 노력했다면 리틀 핑거의 음모가 그렇게까지 먹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선의에 가득 차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음모와 술수, 엄연히 존재하는 리틀 핑거의 힘,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리틀 핑거가 마음껏 활개를 치도록 판을 깔아준 꼴이 됐죠. 에다드는 자신 안의 리틀 핑거를 이해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에다드 심리의 어두운 요소는 밖에 있는 대상, 리틀 핑거에 투사되었습니다. 투사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경우 자신 안에는 그것이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 있는 그 대상, 리틀 핑거가 하찮은 놈이 되는 순간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에 다 떠넘기고 외면할 때 사단이 일어나요. 에다드처럼.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우리 정치사에서 에다드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그에 대한 평을 하는 프로를 시청하게 되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장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 평을 내놓더라고요. 민정수석실 팀을 짜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와 검찰의 생리를 너무도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았다. 이런 평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찌 되었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결과로 돌아온 거죠.
그 해석에 너무나 큰 아하가 오는 거예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에다드와 되게 많이 겹쳐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리틀핑거는 하운드의 형 산더미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대책 없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태도는 더없이 매끄럽고 젠틀하잖아요. 게다가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해주는 정보와 조언들은 때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어요. 리틀핑거는 사실과 거짓을 잘 버무려 전달함으로써 상대의 경계를 뚫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림자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뒤섞이고 혼재된 것들 중에서 죽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자면 식별 능력과 분리 능력을 잘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림자를 껴안지 않으면 사실 식별 능력과 분리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림자라고 밀쳐놨던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Yes. 그 그림자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천천히 다 알아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살아낼까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에다드 보고 리틀핑거의 속성을 살아내라 그럼 내가 리틀핑거가 되란 말이야? 사실 그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열하게 살아야 돼? 야비하게 살아야 돼? 에다드는 킹스 랜딩이 어떤 곳인지, 궁정에 모인 이들은 어떤 인물인지 정말로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고집했죠. 궁 주변에는 염탐꾼, 첩자로 넘쳐난다는 정보를 준 인물은 다름 아닌 리틀핑거였습니다. 가장 귀담아 들었어야 할 정보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킹스 랜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에다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지니까요. 또 하나 이전의 수관이었던 존 애런의 죽음의 의미를 보다 깊이 새겼어야 하는데요. 그저 그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는데 지나치게 당당하게 몰두했던 거죠. 모든 것이 너무 과하게 당당했고 비밀스러움은 너무 작았죠. 이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조심성 많고 신중한 에다드가 중대한 판단착오를 하게 된 것은 명예를 너무 높은 자리에 두고 우러러보며 숭배한 때문입니다. 그는 명예를 우러러보느라 주변을 면밀하게 살필 겨를은 너무 적었어요. 리틀핑거를 물리치지 않았던 이유도 캐틀린에 대한 리틀핑거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다드는 리틀핑거가 캐틀린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도 넘어갔죠. 에다드 자신이 약속을 천금으로 아는 사람이라 리틀핑거가 캐틀린에게 한 약속도 지켜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건 좀 이상하다, 뭔가 좀 걸린다, 그런 의문이 올라오는데도 그냥 지나치면 훗날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리틀핑거에 대해 정확히 보고 있던 사람은 티리온이었죠. 티리온은 캐틀린에게 경고를 했어요. 리틀핑거는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할 뿐이라고. 캐틀린의 반응은 티리온을 비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렇더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정보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어요. 보고도 보지 않는 이는 그러니까 나 자신인 거지. 뭐냐면 진실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단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취급하거나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릴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상대의 어떤 반응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당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내가 그냥 누르고 지나가면 또 그냥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결국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 계속 돌고 돌아서 네, 오더라고요. 한 번은 끄집어내서 부딪혀야 되더라고요. 제대로 보고. 네, 킹스 랜딩에서 리틀핑거는 모든 형세 판단에 있어서 에다드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에다드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실제 자신이 한 조언에 반박하는 에다드를 보고 리틀핑거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에다드 스타크를 상대하고 있지. 이러면서 비아냥대잖아요. 그 대목에서 에다드와 리틀핑거의 차이,
리틀핑거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었죠. 에다드는 그러지 못했고 에다드의 패배도 예견되고 있었죠. 리틀핑거는 에다드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지만 에다드는 리틀핑거를 의심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그에게 끌려다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리틀핑거에 대한 의심마저 옅어지는 듯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다드의 그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너무 당당해서 마치 신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맞아요. 신념 같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굉장한 비장한 표정으로 그 썰세이 앞으로 걸어갈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만했고 너무 과신했고 네, 과신이 맞는 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 뭐 이런 과신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자신 안에서 리틀핑거의 자질을 통합해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궁리를 거듭한 끝에 어떤 순간 어떤 경험과 맞닥뜨리게 되면 에다드와 리틀핑거를 떠올리게 될 수 있죠. 수많은 장면이 스쳐갈 겁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리틀핑거의 자질은 이것인가 보구나.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에다드는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가 극단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고서야 자신의 신념과 명예를 내려놓게 됩니다. 죽기보다 싫은 말, 자신은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말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선의를 혼자서 독점하듯 살아가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어딘가에서 취약한 구석, 구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나에 강하게 쏠리게 되는 순간. 스님한테 가장 취약하고 부족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의지로 당당하게 하기보다 우리 전 리틀핑거의 말 중에 항상 자기 의도를 숨기고 그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나의 욕구나 나의 의도를 가려야만 안전하게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주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겁내하죠. 에다드가 자신의 그림자인 리틀핑거를 살아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는데 내가 리틀핑거가 되게 동일시가 되고 그래서 내 생존을 위해 뭘 선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다드한테 필요한 어떤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나와 나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고민하는 것. 그게 약자로서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약자의 처지에서 고민하는 것. 아마 이제 제가 푸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에다드가 그 리틀핑거의 자질을 살아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은 다시 윈터펠로 돌아온 산사의 모습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에다드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고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그림자는 자신에게로 되물림되잖아요. 산사는 리틀핑거와 엮이면서 아주 비싼 대가와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씩 터득해 갔습니다. 윈터펠로 다시 돌아온 산사는 이제 리틀핑거의 맞수로 성장해 있었죠. 윈터펠로 돌아온 이후 산사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리틀핑거에게 정식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하던 예전의 산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물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What do you want? 산사는 경계심을 보일 듯 말 듯 리틀핑거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도 하고요. 산사는 리틀핑거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 아주 귀담아 듣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인상적이었죠. 에다드에게 더없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소통을 계속해 나갔어요. 끈기 있게 질문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그 실체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했죠. 그 어려운 작업을 산사는 해냈습니다. 리틀핑거가 하는 무수한 말들 중에서 간악한 속임수를 파악해내고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게 되기 전까지
그녀는 리틀핑거를 곁에 두었고 소통을 단절하지도 않았으며 냉정함을 유지해 나갔죠. 우리가 내면 인물에 대해 할 것은 이것이 전부인지 모릅니다. 에다드가 리틀핑거에게 했어야 하는 질문은 리틀핑거의 눈을 직시하면서 What do you want? 원하는 바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바를 묻는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관심이면서 존중이면서 또 한편 상대에게 아주 진솔함을 요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산사가 성취해낸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시종일관 고뇌하고 진지했던 에다드는 리틀핑거에 대해 창녀촌을 운영하며 비루하게 살아가는 놈쯤으로 취급한 게 사실입니다. 장칼을 옆구리에 찬 영주 에다드는 리틀핑거의 단도를 지나치게 얕잡아 본 것입니다. 단도를 가지고 있는 이로서는 정당한 대결을 펼칠 경우 자신이 필패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는 날로 영민해지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끝없는 궁리를 하는 자를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에다드는 스스로 무엇에 취약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리틀핑거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리틀핑거의 단도, 그 단도가 발휘하는 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던 에다드였습니다. 리틀핑거는 그보다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인물이었죠. 다시 산사로 돌아오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윈터펠에서 리틀핑거가 걸어가고 그에게 저기를 가지고 있던 브리엔이 산사에게 물어요. 리틀핑거가 왜 아직 이곳에 있냐고. 불만인 거죠. 위험한 인물인데. 그런데 산사는 아주 묘한 미소를 짓듯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나는 그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였죠. 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림자를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속에 나타난 인물 중에 내가 살아내고 있지 않은 자질을 가진 사람을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걸 알고 있고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내 그림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뭐 이렇게 마치 키워드식으로 이런 걸 뽑아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살아내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방식 자체가 스스로한테 분석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할까? 근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 그 산사가 리틀핑거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다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내 꿈속에 나타난 내면의 인물과도 진짜 사람을 사귀듯이 Yes. 계속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게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이 되게 새롭다는 거는 사실은 나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되게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내면의 인물한테 접근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 내가 내면의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할까? 오늘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왕자의 게임의 또 다른 장면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